1부가 1부, 2부 이렇게 안 나누고 원래는 비중심 상관계수를 이용한 이제 최근적 이웃 예측 모형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양해를 구해가지고 이제 1부는 저희 이제 유튜브 방향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또 피드백을 받는 그런 자리를 제가 부탁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저희 이제 유튜브 이모저모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거고 이제 2부는 이제 원래 발표하려고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 먼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서현규는 이제 격자식이다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격자식이라는 것은 저의 이제 사고 회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그냥 만든 단어예요. 격자식이라는 거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보시면 격자식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그런 논리들을 이제 어두를 따가지고 만든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저 자체예요. 근데 보면은 이제 격자식이 뭐냐면은 여기 격자식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근데 이제 격자 얘는 이제 제가 만든 단어예요. 얘도. 그리고 보면 이제 격이 부여된 입자를 줄인 겁니다. 근데 격이 부여된 입자라는 것은 그냥 좀 더 직관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논리, 명제, 물리량 뭐 이런 것들을 저는 그냥 이제 격이 부여된 입자다. 그러니까 어떠한 능력이 부여된 입자, 어떠한 대상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논리, 명제, 물리량 이런 것들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격이 부여된 입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다 만화기로 써놓은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는 물리학도이기 때문에 이 생각의 기반이 대부분 물리학에 기원을 두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문제를 풀 때마다 생각이 들었던 건 뭐냐면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단순히 물리학만을 통해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리, 수학 이외에 다른 학문을 가져와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문학이라고 하면은 인문학에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해결 방법들을 저는 차용해와가지고 샘플링해와서 그것들을 대응시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사용하려고 이제 만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물리학, 수학에만 치중돼 있지 않으려고 좀 더 생각을 좀 더 여러 가지로 해보려고 이런 식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격자점, 이건 이제 규격화된 자로 이제 기점, 그쵸? 아시죠 다들? 자로 이제 점을 찍는 방식이다라고 해서 이제 좌표계, 개 이런 걸 생각하자 이런 것들 제가 생각의 질서를 부여해 놓은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격자에 대해서 봤고, 그다음에 이제 이 격이 또 어두잖아요, 얘도. 그래서 간격을 의미한다. 그래서 간격을 이제 변화량이라고 써놓고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공통된 논리들을, 그러니까 이것도 모든 것의 이론이 될 수 있는데 공통된 이론들을 제가 생각을 해놓고 저게 어두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간격이라고 하면은 화학에서 따지면은 입자 간의 간격이 기체, 그다음에 액체, 고체, 그다음에 고체가 다 가까워지면 전자 수준에서 그 전자들 수준에서의 그 화학 결합, 그다음에 화학 결합보다 더 가까워지면은 이제 핵 수준에서의 핵 분해, 핵 융합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공통된 논리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간격이 단순히 그 화학에서만 사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첫 번째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 중에서도 가장 제가 강조했던 것은 대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화, 그 단순히 물리학에서만 사용되는 논리가 다른 학문에서 사용되는 논리와 다르지 않다, 대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저는 이제 대응시키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창조를 해내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 꽤나 좋아 보이는 그런 해결 방법이 있으면은, 그리고 설명 방법이 있으면은 들고 와가지고
이제 차트에 난 이제 차트를 하는 거니까 차트에 이제 대입을 해서 대응을 해서 보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네, 간격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그러니까 엄청 많아요 사실. 뭐 격자식에 뭐 100가지 막 제가 그냥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냥 격자식에 그냥 싹 다 넣어놨습니다. 싹 다 넣어놨는데 이제 그걸 제가 다 말씀드리면 시간도 부족하고 그리고 또 다 말씀드리면 이제 역추적해가지고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제 생각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는 말씀 못 드리고 네,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거를 이 격자식으로 생각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은 그 단어의 그 어감을 좀 바꿔가지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이제 이 격자식이지만 이걸 이제 격자를 이제 격차라고 이제 발음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억도 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기억을 할 때에 단순히 이제 뭐 소리, 뭐 그림 이런 식으로도 뭐 기억을 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저는 근데 차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차트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내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역지사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론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은 뭐 물리학에서 상대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의미보다는 상대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내가 상대방의 심리를 아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역지사지, 뭐 흉내를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그렇죠?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게 현실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무수히 많은 너 도대체 이거 왜 얘기했냐 뭐 너가 생각하는 걸 왜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하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한 사람인 저도 이렇게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볼 때 엄청나게 많이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 차트 저 한 명도 이렇게 차트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생각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도 많잖아요. 저 이외에도 사람들이 많잖아요. 차트를 보는 사람이 저만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생각이 거의 무한계에 가까운 경우의 수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좀 더 유튜브를 좀 나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유튜브들에서 비트코인이든 어떤 매매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황 분석을 할 때 경우의 수를 엄청나게 깔아놔요. 경우의 수. 근데 이해되시죠? 납득이 되시죠? 너무 많으니까 사실 이론도 너무 많잖아요. 뭐 엘리어트 파동도 있는데 파동만 하더라도 뭐 낱개무늬 파동도 있고 뭐 파동도 엄청 많거든요. 뭐 사케다 파동도 있고 뭐 각도론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나처럼 물리학을 위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물리학 이외에도 뭐 행동경제 보고 매매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그게. 그래서 시황 분석을 할 때 많은 경우의 수를 일단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경우의 수 중에서 확률이 높은 것들을 이제 확률이 높은 것들, 개연성이 높은 것들을 이제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런 방송이 많다라는 거죠. 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자면 결론적으로 이 차트를 볼 때에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세요. 여기 보면은 자 이제부터 이제 이거는 좀 기억하시고 제가 이제부터 유튜브 방향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실전성이에요. 실전성. 여기 보면은 보세요. 여기 나 이외에도 이제 작전 세력, 뭐 북한, 뭐 그레이스케일 아니면은 뭐 버크셔 해서웨이, 뭐 AI 그리고 뭐 고인물들 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두 차트를 봅니다. 차트를 모두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매매 전략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확률이 가장 높은 걸 선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차트 보는 것들에 대해서 이 확률이 높다라는 걸 나만 알고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 압니다. 이 차트 시장은, 이 투자 시장, 매매 시장은 이 자유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정보가 다 알고 있어요. 정보를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매매 전략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역을 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서반꿀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서현규 반대로 하면은 꿀이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매매 전략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서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시황 분석할 때 딱 여기까지만 알려줘요. 그러니까 수많은 경우의 수 중에서 확률이 높은 게 이게 있다. 근데 저는 좀 더 현실적이고 실전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계속 내가 다른 사람이 돼봐야 돼. 그러니까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돼서 어떤 식으로 생각할지까지 말해줘야 이게 좀 더 유튜브 보는 그러한 여러분들 시청하는 메리트가 있지. 여러분들 시간을 소비하는 거 대비 효율적인, 그러니까 좀 더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 유튜브 보는 시간이.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저는 상대론적 심리, 그러니까 상대방도 알고 있어요. 역지사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좀 평면적인 성격이 아니에요. 저는 좀 입체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바뀌어요. 무슨 조울총처럼. 그거 막 그때그때 바뀌거든요. 막 생각 같은 게 성격도 계속 그때그때 바뀌고. 그래가지고 상황 탄력적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차트를 볼 때에도 단순히 내가 많이 사용했던 엘리어트 파동만 이용해가지고, 물론 그 파동은 제가 정말 값지게 생각해가지고 그것만 이용할 것 같긴 한데, 그것만 이용해요. 저도 차트 볼 때마다 맨날 그것만 이용하는데, 어쨌든 그거 이외에도 뭐 다르게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때그때 다르게, 그때그때. 저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입체적인 성격이고, 그래서 저는 실전성을 중요시 할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본질성. 그러니까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할 때 실전적인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그때그때 다른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앞서 말씀드렸던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본질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유튜브 시작할 때 레퍼런스를 어디서 들고 왔냐면은 제가 인도 수학자 유튜브를 정말 많이 봐요. 인도 수학자.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대부분 다 똑같아요. 대부분 다 똑같아요. 뭐냐면은 전 세계가 막연하게 암기하고 받아들였던 결과들 있잖아요. 사실은 그냥 암기하면 되거든요. 그냥 암기하면 되는데 얘네들은 그냥 설명을 해요. 원리들. 근데 그것도 들으면 또 재밌고 또 새로운 관점이 생기거든요. 새로운 관점이 생기고, 저는 어떤 식으로 느끼냐면은 약간 게슈탈트 붕괴에서 느끼는 쾌락이 있어요. 이질감. 이게 이런 거였어? 네, 원래 알고 있었는데,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설명해주니까, 인도 애들이 설명해주니까 그런 이질감에서 오는 깨달음, 쾌락이 있거든요. 전 그걸 노리고 있어요, 사실 유튜브에서. 그리고 단순히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암기하고 받아들였던 것들을 원리로서 한 번씩 되짚어 보면은, 그걸 반추해 보면은 새로운 관점이 생긴다라는 거죠. 네, 새로운 관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사용하는 엘리어트 파동도, 엘리어트가 그거에 대한 원리, 왜 그렇게 파동이 그런 식으로 그려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진 않았거든요. 제가 논문을 다 찾아봤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물리학으로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게 단순히 수많은 표본으로 이루어져서 수많은 과거 데이터들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단순히 수많은 표본들이 그런 경향성을 보일까, 그런 규칙성을 보일까에 대해서는 설명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 설명이 왜 필요하냐?
사실은 우리가 계속 믿고 그냥 쓰면 돼요. 그 결과를 엘리어트를 그냥 믿고 쓰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대전제가 틀렸더라면은 만약에 그 생각했던 우리 대전제가 틀렸더라면은 우리는 삽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의 대전제를 믿고 쓸 것이냐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영상 내에서도 뭘 찍었었냐면은 이제 증명이라고 써놨어요. 엘리어트 파동 증명. 그래가지고 네, 증명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증명을 하고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곧 시청자의 니즈일 것이다. 내 그 유튜브를 보는 이유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네, 첫 번째는 이제 실전성이었고 이제 두 번째는 본질성이었습니다. 저는 그 실전적으로도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도 유튜브를 찍을 거지만은 두 번째로는 근원적으로 왜 그럴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라는 거죠. 왜 그럴까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왜 피보나치 비율일까? 왜 피보나치 비율로 되돌림을 할까?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창의성입니다. 창의성.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론의 증명 이거는 말씀드렸죠. 네, 이론의 증명. 근데 일단은 이론을 볼 때 뭐 파동 이론도 있고 각도 이론도 있어요. 네, 얘네들이 수많은 뭐 이론이 있거든요. 뭐 엘리어트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파동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가장 약점이 뭐냐면은 그 축척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케일을 어떤 식으로 쓸 것이냐. 그 스케일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어떤 거와 관련되어 있냐면은 시간과 관련이 있거든요. 시간과. 그래서 그러니까 시각 간격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가를 보면은 그 주가는 거래량이든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가격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어트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얘는 이제 카운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카운팅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시간 가로치세요. 시간축 얘를 이제 어떤 식으로 간격을 놓을 거냐 이거에 따라서 카운팅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가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이 시간 간격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중요성을 못 느꼈다기보다는 연구를 못했어요. 네, 연구가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를 한다라고 표현할게요. 통제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를 계속 어떤 걸로 대응해서 계속 보려고 했었냐면은 물리학에서 이제 그 엔트로피가 이제 시간의 방향성을 정하거든요. 엔트로피의 비가역성에 의해서. 네, 그걸로 저는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좀 이것도 좀 쉬면서 이야기하자면은 좀 제가 레이턴시가 엄청 길잖아요. 이 영상 레이턴시가. 저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 물론 저는 제일 오래 걸리는 게 이거 뭐 영상 편집 뭐 이런 거는 오래 안 걸리는데 많이 걸리는 게 이제 막 그 연구하는 그 기획 단계가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이미 됐으면은 사실 누군가는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막 20, 30년 전에 이미 그 하버드의 그 유명한 수학자들은 대부분 다 AI를 만들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AI 다 쓰고 있고 20, 30년 전에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카오스에서 이제 코스모스를 찾는 그러한 그 우주의 신비를 찾는 아주 불확실성에 빠져들어서 지금 허우적대는 사람인 거죠. 근데 어쨌든 네, 그런 걸 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획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레이턴시가 엄청 길어요. 그래가지고 네 지금 이거
그래서 이 축척을 따져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창의성이라고 썼는데 창의적입니다. 창의적인 거. 그래서 어쨌든 이 추첨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그 이론이나 그런 것 증명을 해내면은 이제 새로운 지표로 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창의적인 그런 영상들도 사실 망상적이지만은 네, 그런 영상들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보조지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엄청 많은데, 그리고 저도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좀 관심 없는 보조지표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약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물론 사용하는 보조지표도 넣긴 했는데 제가 왜 넣었냐면은 그 뭐 여기서 뭐 그러니까 얘네들 있거든요. 엄청 많죠. 사실 복잡하고. 근데 저도 얘네들을 가지고 매매를 했어요. 근데 맨날 거의 대부분 실패로 돌아가거든요. 물론 중요한 지표들이긴 합니다. 보조지표들이긴 한데 너무 중요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봐요. 그러니까 다 아는 지표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쓸 데가 없어요. 왜냐면은 지웠는데 다 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나도 알면은 그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이용하는 거거든요. 물론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딱 보조지표예요. 진짜 보조적인 지표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냥 읽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좀 읽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얘네들은 이제 이 보조지표들을 이제 그 설정을 하면은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걸 설정하면은 뭐 이거 식도 다 있어요, 사실. 근데 옛날에 만들어진 고전적인 식이라서 그렇게 유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설정하면은 이제 보조지표가 이제 시간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면 얘도 어떤 모양을 가진다라는 거죠, 모양. 그래서 모양에 대해서 보면은 얘가 이격도를 보는 보조지표가 있고, 또 이제 뭐 그 특이 지점들을 보는 게 있고, 이제 개형을 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개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형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V자랑 이제 역-V자. 너무 쉬워요. 사실 이제 증가 감소하는 부분을 제가 나타낸 거고, 이 개형들은 대부분 이제 과거의 반복성이라기보다는 그 경향성을 이제 가져와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렇잖아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실수를 반복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개형이 계속 그 경향성이 반복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개형을 볼 때에 이제 뭐 조정이라기보다는 조정이라기보다는 횡보하는 개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전환하는 게 있어요. 네. 이렇게 두 가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전환하고 뭐 횡보하는. 뭐 그래가지고 뭐 여기서 뭐 삼각형이든 뭐 사각형이든 그런 기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 됩니다. 특이점 같은 경우에는 뭐 접점이 있을 거고, 접점이 있고 뭐 교점이 있고, 뭐 교점 뭐 크로스라고도 하고, 뭐가 있겠습니까? 뭐 절편, 뭐 극점, 뭐 최대 최소 뭐 이런 데가 있겠죠. 그런 그런 특이점을 보면 돼요. 근데 이 특이점을 볼 때 보조지표들을 막 그 다른 보조지표들끼리의 뭐 교점도 뭐 막 그러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뭐 그래서 막 골든 크로스 물론 골든 크로스는 뭐 같은 이평선끼리의 이제 교점이지만은 뭐 주가선이 그 이평선을 뚫는 경우 뭐 그런 걸 막 그랜빌이 막 팔법칙으로 막 나타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뭐 다른 보조지표들끼리 교점 보고, 뭐 이격도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얘도 그 멀어지는 경우랑 그 가까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준선을 놓고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사령 대수학으로 설명이 가능하긴 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멀어지는 경우에는 뭐 매수하고 이렇게 가까워지는 경우에는 이제 매도하고 반대네요. 이렇게 멀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매도하고 가까워지는 경우에는 매수하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모양을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보조지표일 뿐이지 얘를 가지고 뭐 매매를 한다? 그건 좀 위험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저의 어떤 식으로 이제 영상을 찍을지에 대해서 약간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있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레이턴시가 길기 때문에 또 언제 또 영상을 찍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모할 때마다 제가 영상을 찍으면 또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일단 이 캔들을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캔들도 그 이론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차트 분석에도 진짜로 저도 차트 분석을 이제 막 진짜 이렇게 몰입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제 방학이고 해서 들어가 보니까 진짜 너무 많더라고. 뭐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뭐 홈마라는 사람이 또 이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여기서 뭘 말씀드릴 거냐면은 저는 실전적인 거기 때문에 고전적인 이론을 그냥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뭐 기존의 명제에서 새로운 명제를 이제 뽑아낼 때 그냥 저는 저한테 좀 익숙한 언어로 바꿔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그냥 홈마가 뭐 망치형, 뭐 적상병, 뭐 장학형, 뭐 깃발형 막 이런 식으로 막 써놨는데 저는 그러한 기표보다는 이제 기의에 이제 중심을 둬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앞으로도. 근데 이제 기표 자체가 막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기표 보고서 이 그러니까 차트를 우리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트를 우리 이외에도 다른 사람이 다 봐요. 나 이외에도. 그러면은 그 차트 상에서 나오는 그 그림, 그 기표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기표보다는 이제 기의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후적 분석일 테니까 사례는 일단 들고지 않았어요. 근데 저가 만약에 영상을 찍으면은 무조건 이제 트레이딩 뷰에서 실시간으로 나오는 것들에 적용하는 것들을 계속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사후적 분석을 보이더라도 이제 과거의 차트를 가지고 와서 보여드릴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냥 이것들은 그냥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냥 동치관계를 나타낸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알려드릴 거다. 보면은 이제 보시면 돼요. 뭐 얘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단순히 물리 수학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영상이 다반사일 거예요. 근데 실전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 만학을 이용해서 자꾸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좀 더 진짜 실천적인 거잖아. 물리학에만 이제 빠져있는 사람보다는 그거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보다는 진짜 만학을 사용해서 해석을 다양하게 하고 그때그때 다르게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실전적인 거고 그게 현실적인 거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어떤 증명을 할 때 행동 경제학으로 설명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주의예요. 근데 행동 경제학에 대해서 저는 이제 통계 역학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제 통계 물리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물론 복잡계 학회는 아직 못 들어가고 있긴 한데 이제 어쨌든 통계 물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통계 물리 안에서도 이제 행동 경제학을 통계 물리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행동 경제학이 아니더라도 통계 물리를 하는 사람들은 그 기저에 행동 경제학이 깔려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말이 길었는데 얘를 좀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얘를 볼 때에
그러니까 봉만 볼 때에 그러니까 해석의 다양성을 보여드리는 건데 기표만 봤을 때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기표만 보면은 이게 이제 얘들 두 개가 이제 주가 봉이고 얘가 이제 거래량 봉을 나타낸 건데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파란색 두 개 나왔잖아요. 그 슬프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기표를 본 거죠. 차트를 본 사람들이 아 이거 더 떨어질 것 같아. 약간 이래서 그러니까 매도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절하려고 하는 거죠. 매도를 하려고 해요. 지금. 근데 그 기표를 봐서 매도한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안 거고, 근데 기기를 본다고 한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이 진짜 무궁무진한데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보면은 여기 있고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그러니까 여기다 쓰면은 그러니까 매도가 일단 많아요. 매도가 많은데 기기를 생각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물리량에 대해서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가격이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 이제 거래량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때가 T0로 놓고 이때를 T1으로 놓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미래에 T2를 예측하는 겁니다. T2를 예측하는 건데 T2를 예측해볼게요. T2를 예측할 건데 그거를 이제 시간을 고정시켜 놨잖아요. 시간을 고정시켜 놓고 이제 주가랑 거래량을 같이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다 나타내면은 이제 주가축 그 다음에 이 거래량 축이 그래가지고 이제 매수 그 다음에 매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럴 때 그 해석은 정말 다양합니다, 사실. 근데 이제 거래량에 대해서 이제 얘랑 얘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매도가 많으니까 사실 얘는 체결 거래량이잖아요. 체결된 거래량. 근데 이제 매도가 많잖아요. 매도가. 그래서 매도를 한 500명이라고 따지고 얘는 이제 체결이 300 정도 되고 얘는 이제 체결이 뭐 100 정도 됐다고 하면은 매수 세력이 몇 명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얘는 500명이죠. 근데 체결이 300명 됐으니까 매수 세력 300명인 거죠. 여기는 매수 세력이 100명인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세력 수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엄밀하게가 아니라 좀 러프하게 좀 거칠게 생각을 하면은 얘는 이제 점점 이제 매수 세력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여기서는 이제 매수 세력이 점점 없어지는 매수를 많이 없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석하냐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손해를 입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산 사람들 있죠. 산 사람들이 10,000원에 샀다가 여기서 이제 5,0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손해를 봤잖아요. 그럼 이제 본전 심리 때문에 올라오면은 팔겠다라는 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도 세력이 많다고 설명을 드린 건데 여기서는 이제 수로 생각하지 말고 단순히 이제 여기서는 이제 팔려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팔려고 한 사람이 많은데 여기 빨간색 보니까 살려는 사람도 많네. 해가지고 여기서 해석을 하면은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이 계속 늘어날 거야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 매도보다는 이 매수도 많다라고 해석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가격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근데 얘를 딱 여기서 결정될 거야. 가격이 딱 거기서 결정이 된다. 이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이제 점점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가가 증가할 거야.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이 파란색으로 보면은 매수 세력이 많이 없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점점 떨어지네. 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해석의 다양성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죠. 근데 이럴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냥 오늘 엑기스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가치, 그러니까 이 행동 경제학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사실은 이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차트 분석만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막 경제학 강의 막 이런 경제학 막 이론 막 그런 걸 막 제시 막 이런 걸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하는데 그런 공부도 안 하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가지고 원래 상품이라는 것은 이제 가치와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아까 전에 인력 청력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가치선이고, 가치선을 기준선으로 보고 있죠. 이 가격선이 막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그러니까 얘 주변에 이렇게 돌아요. 가격선이. 이것도 이격도를 보는 거죠. 이것도 이격도. 이것도 이격도를 보는 건데, 따라서 사실은 가격, 내가 분석하는 거 이거 가격이거든요. 가격을 분석하는 거, 이게 차트 분석이고, 그래서 이거 이제 수많은 이제 차티스트들이 이걸 하는 거고, 이제 이 가격은 이 가치는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관 투자자들. 근데 저는 그걸 못 하거든요. 같이 재무제표 보면서 막 따지는 거거든요. 미래 이 기업이 얼마나, 뭐 기업이든 뭐 이 코인이든 그걸 뭐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재무제표를 가지고. 근데 저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지만은 재무제표가 막 항상 맞는 건 아니고, 막 공시, 막 뉴스, 막 이슈 막 이런 거 따라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거 다 AI가 하는 거고, 다 블룸버그가 다 해주거든. 그래가지고 사실 물론 여기 지금 있는 사람들 다 대부분 이제 매매일지 단톡방 우리 정모 그래서 대부분 이거 안 보고 이것만 보거든요. 가격. 근데 이제 이 가치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어요. 차트 분석만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에요, 진짜. 근데 우리는 매매를 하는 거니까 사실 가치를 안 보고 가격만 봐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가치라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제 심리적 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질적 가치가 있어요. 엄밀하게 말해서 이 질적 가치를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거고, 이 심리적 가치는 어느 정도 차트를 보고서 알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좀 나타내긴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더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뭐 헤드앤숄더, 역헤드앤숄더 뭐 이거는 나중에 뭐 제가 뭐 시간이 된다면은, 그리고 제가 또 흥미를 가진다면은 설명을 드릴 테지만은, 사실은 뭐 그냥 중요하다는 건 많이 되고, 뭐 도지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도지가 있으면 사실은 이 꼬리, 윗꼬리, 아랫꼬리가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러한 걸 나타내거든요. 이러한 물리량을 나타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도지가 나온 다음에, 이 주가 도지가 나온 다음에 얘를 보면은 이 앞에 있는 이 과거 시점에 매물대를 보고 이 다음 날에 얘가 증가하냐 감소하냐에 따라서 이 횡보했던 구간 애들이 이런 식으로 가서 한 방향을 잡으면 꾸준히 올라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뭐 동조심리, 군중심리 이런 식으로 억지로 해석을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기도 해요, 사실. 근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일부 유튜브 방향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으면은 2부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딴소리 하면 안 되는데 길어져가지고 제가 시간 엄청 잡아보였는데 잠깐 쉬고 오셨으니까 제가 그냥 진짜 딱 생각한 게, 그냥 이거 시작하기 전에 약간 간결하게 해야겠다. 왜냐면 너무 기니까 사람들이 진짜로 한 1분 보고 안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간결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1부는 그때 말씀드렸고 이제 제가 그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그래도 저만 발표하는 게 아닌데 그 시간 많이 잡아먹어서 빨리 발표하겠습니다.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2부 순서인 지금 비중심 성관계수를 이용한 다별량입니다. 다별량 최근적 예측 모형입니다. 뭐 하나하나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통계학을 전공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보면 이제 비중심이라는 것은 이제 중심 극한 정리를 딱히 만족하지 않는 이제 상관계수 다 아실 테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근접치라는 것을 이제 비중심 상관계수를 이용해서 결정을 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한 이제 다별량, 양이 많은 변수가 많은 상태에서의 최근적 예측 모형. 그 K 최근적 이웃 알고리즘 다들 그때 카톡방에 올라와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논문을 가져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적이라는 것은 이제 근접치,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그러한 점들을 입자를 선택한다라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예측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주가 그 매매 시장에 적용을 한 모형을 제가 가져온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은 사실 예측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각 간격에 관한 것이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시각 간격에 대한 그 축척, 그 스케일을 정할 때에 사용하는 모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얘가 그 시간을 그 시간의 방향성을 정하고 막 그런 건 아닌데 그 여기 이론적으로 그 교양으로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면은 그래서 그 투자 시장의 시계열, 그 시간을 이제 변인으로 가지는 그러한 그 투자 시장은 굉장히 비선형적이라는 것이 사실상 그 결론이 났습니다. 네. 그 비선형성을 그래서 최근적 예측 모형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최근적 예측 모형에서 근접치를 어떤 식으로 선택할 것이냐가 여기서 제가 발표하게 될 그리고 이 논문에서의 주요 논점입니다. 그래서 이 근접치를 기존에는 유클리드 기하에서의 그 벡터끼리의 거리로 근접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앞서 설명드리자면은 근접치 그 뜻 그 자체로 근접치는 가장 가까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벡터 간의 거리, 그 벡터 두 개의 차가 0에 가까울수록 그 벡터들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거죠. 그것을 이제 근접치로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근접치를 선택했던 것이 기존의 연구였고 제가 이번에 발표할 이 논문에서는 그 근접치를 결정하는 그 근접치를 선택하는 방식이 비중심 상관계수를 이용해서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발표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일단 최근적 예측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적 예측 모형에서의 근접치를 유클리드 그 벡터 간 거리 그 기존에 있었던 방식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보여드린 후에 그 기존의 문제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이 논문에서 새롭게 제시하는 비중심 상관계수를 이용해서 근접치를 결정할 때에 기존에 있었던 문제점이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과정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것부터 카오스와 코스모스는 다들 아실 거예요. 사실 카오스는 이제 불확실하다는 거고 초기 조건에서 이제 나중 조건으로서의 그 시간에서의 과거와 미래, 현재 이것이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인데
일단 이 이론의 대전제는 무엇이냐면은 초기 조건에서 나중 조건을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가 무조건적으로 성립하지는 않아요. 무조건 성립하지 않는데 어느 정도의 나중 조건, 그러니까 초기 조건에 가까운 나중 조건은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것을 대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 조건이 이 나중 조건 이상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 신의 영역이죠. 그건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자 여기를 이제 T0 여기를 이제 T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초기 조건에 가까운 나중 조건이 따로 있겠죠. 이 인과관계 사이에 이 과정 사이에서의 나중 조건. 여기를 T0라고 할게요. 초기 조건에 가까운 나중 조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T1,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T2라고 할게요. 나중 조건 이상의 미래를 예측하는 나중 조건. 이 T3라고 할 때에 이 T3는 우리가 절대로 예측할 수 없어요. 그거는 완전히 카오스입니다. 얘네 둘은 무조건 카오스예요. 얘도 카오스입니다. 불확실하다. 초기 조건과 나중 조건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 초기 조건에 가까운 나중 조건에서 이 초기 조건까지의 그 인과관계는 성립을 한다는 대전제는 코스모스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것을 대전제로 합니다.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그 기존의 회귀 분석은 이제 모든 관측지를 동일하게 처리했어요. 그래서 가중치도 동일하게 부여합니다. 그런데 네, 부여하는 거 그것도 이제 역시 격이 부여된 입자 그걸로 또 설명이 가능한데 격자식 그걸로.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 논문에서 이용하는 그 회귀 분석은 관측 가중 회귀 분석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과거 시각 간격을 분해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얘가 이제 초기 조건에 가까운 나중 조건이라고 할게요. 그때는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라고 대전제를 깔았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그 시각 간격을 일정하게 나눕니다. 나누고 그 나눈 구조 그 간격 사이사이에 비슷한 구조를 가지는 어떠한 그 관측지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관측지를 비슷한 구조를 가지는 관측지를 우리는 근접치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클리드 거리를 이용할 때에는 그게 이제 거리가 0이 된다. 그 벡터 간 거리가 0이 된다. 차이가 0이 된다를 통해서 비슷한 구조를 동치를 가질 것이다. 이거는 뒤에서 또 설명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근접치로 결정을 하고 그 근접치를 그 정의한 것은 과거의 근접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t 시간대에 그 또 관측지가 있겠죠. 그 관측지를 과거에 있었던 근접치랑 비슷한 구조를 가지는지를 확인을 한 후에 비슷한 구조를 가지면 그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t 시간이라는 그 관측지에 더 설명력이 많은 더 개연성이 높은 가중치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관측 가중 회귀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일단은 관측 가중 회귀 분석을 이용해서 기존에 유클리드 벡터 거리를 이용해서 근접치를 정했을 때의 최근접 예측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제가 써왔습니다.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모두 다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보유 차원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과거의 관측지, 그 다음에 예측하고자 하는 t 시점 때의 관측지, 이 두 가지를 정의할 겁니다. 그 다음에 얘네 두 개의 근접치를 결정을 하고 그 근접치에 대해서
결과치를 뽑아낸 다음에 결과치에서 예측치를 결정을 하면 그 예측치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예측하고자 하는 그 t 시간대의 관측치가 된다라는 거죠. 그 뜻이 뭐겠습니까? 예측치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이 논문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여기서는 기존이니까 기존의 연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시간대 그 예측치가 미래의 예측하고자 하는 t 시간대의 주가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완벽하게 주가를 예측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항상 물론 그때그때 입체적인 인물이어서 또 박쥐 같은 인물이라서 사실은 그때그때 의견이 달라지지만 제가 저번에 물리공간에서 발표했었거든요. 그 동아리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동아리 발표에서는 제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냐면은 지금도 다르지 않아요. 완벽하게 주가를 예측하는 건 없습니다.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는 건 없어요. 그냥 이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개연성이 높은 걸 선택할 뿐이지 완벽하게 예측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 최근적 예측 모형으로는 그거를 한번 예측해 보자라는 시도예요. 그래서 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보유 차원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할 것 같아요. 보유 차원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정의를 한 건데 일단 이거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 시각 간격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t가 있고 과거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시간이 시간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시간을 n등분 하는 거죠. n등분. 그러면은 그때는 보유 차원 2가 n입니다. 그러니까 분할 개수가 보유 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를 2개 분할했다. 그러면은 보유 차원은 2인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2로 분할을 하면은 2개로 분할하면은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시간의 벡터는 시각의 벡터는 관측지를 벡터로 나타내는 거예요. 관측지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맞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 볼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뭐 xt -e-부터 해서 t까지 있다라는 거죠. 이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t부터 t에 e-1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뺀 다음에 그러면 빼면은 e-1 그다음에 플러스 1이죠. 그래서 2개가 나오는 거죠. 네, 이거는 딱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벡터로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시간대의 관측지입니다. 얘는 이제 x는 t일 때의 관측치. 그 다음에 얘는 이제 t-e-1 이때의 관측치를 이제 벡터로 집합으로 나타낸 거죠. 이런 식으로. 네. 이 관측치에 대해서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제 2가 만약에 2라고 할게 보유 차원이 2라고 하면은 x2, x3, x4를 여기에 대입해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유 차원을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유 차원 정의했고, 두 번째로 이제 과거의 관측치와 예측하고자 하는 t 시간대의 예측치, 죄송합니다. 관측치를 정의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관측치를 정리하면 되겠죠? i 넣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i를 넣어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보였던 것처럼. 그 다음에 얘는 두 개를 구한 다음에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 관측치를 이용해서 근접치를 구하는데, 근접치 말 그대로 가장 가까운 거기 때문에 관측지,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관측치와 과거의 관측치가 같으면은 근접치로
선택하는 거죠. 이건 이제 기존의 방법입니다. 기존의 방법. 그러면 얘를 구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쓰면 되죠. 좀 러프하게 쓰면은 i 마이너스 i xt가 0에 가까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성분에 따라서 쓴 거예요. 성분에 따라서. 이거 잘못 썼네요. 이 벡터가 아니라 성분으로 써서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보시면 정리를 하자면은 첫 번째 보유 차원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 보유 차원에 대해서 과거와 예측하고자 하는 관측치를 구하고 벡터를 구하고 그 관측치에 대해서 디스턴스 그 거리가 0이 되는 0에 가까워지는 무한소에 가까워지는 그때가 이제 근접치로 이제 정의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그 근접치를 구해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얘에 대해서 이제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시를 들어보면은 이제 t-7 시간부터 이제 t 플러스 1까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자 t 플러스 1을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 물음표라고 써놨죠. 그러면은 그 이전에 t-7부터 t까지는 과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xi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썼어요. 보유 차원은 e는 2라고 결정한 겁니다. e는 2라고. e는 2로 생각하고 보유 차원을 생각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에 대해서 보니까 물론 디스턴스로 따져서 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꼴을 보니까 1.47, 1.52, 그다음에 2.96, 맞나요? 1.54, 1.52, 1.47 얘네들이 약간 비슷한 값을 가져요. 보면은 물론 xt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는데 어쨌든 여기서 달라지거든요. 보면은 2.96, 3, 2.98인데 얘는 다 1.5에 약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y 값도 보면은 2.98, 3, 2.96 이래가지고 3에 가까워요. 얘네들.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근접치로 여기다 제가 써놓은 겁니다. 근접치로 선택을 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근접치에 대해서 결과치를 보면은 1.52, 1.52 비슷하죠. 그러니까 2.2부터 볼게요. 2.98, 2.98 같죠? 그 다음 1.52, 1.52 같죠? 3.02, 3.1 같죠? 1.54, 1.54 같죠? 2.96, 2.96 같죠? 1.50, 1.50 같죠? 그걸 이용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다 제가 보여놨거든요. t-6, t-4, t-2에 대해서 결과치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1.52, 1.54, 1.5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얘네들이 이제 결과치가 되는 거고 이 결과치를 통해서 예측치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측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과치의 평균을 이용할 때도 있고 여기서 구했던 이 결과치에 대한 평균을 구할 때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예측치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설명한 게 있어가지고 다시 정정을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전에 여기 이 벡터 부분 이 화살표를 지우면서 성분끼리의 차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이 벡터 간 거리가잖아요. 벡터 간 거리 피타고라스를 쓴 게 아니라 벡터끼리의 벡터끼리의 차이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좀 딴 얘기로 가서 좀 그런데 그러니까 x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죠. x i x t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은 만약에 피타고라스면은 원래는 얘 놓고 제곱하고 얘 놓고 제곱해서 얘랑 같다라고 이렇게 놓는 건데 저는 이제 벡터로 봐서 얘끼리의 차를 그냥 x라는 벡터는 그냥 xt 마이너스 xi 이런 식으로 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써야 돼가지고 그래서 xt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제곱 있고
여기 파란색 이거를 이렇게 없애면서 그냥 이렇게 벡터를 뺀 걸로 해서 이런 식으로 구한 거죠. 그렇죠? 네. 네. 지금 네 얘를 정정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 보시면은 그래서 기존의 유클리드 벡터 거리를 통해서 근접치를 구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최근적 예측 모형을 함수로 나타냈을 때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얘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 F는 뭐 함수라는 의미고 식이라는 뜻이고 대응이라는 거고 사상이라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 XT라는 벡터를 넣었던 사상은 그 가중치입니다. 가중치.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T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분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I는 여기서 I는 그냥 근접치를 찾는 근접치 검색 함수입니다. 네, 사상이고 이것도 똑같이 디스턴스 이렇게 벡터 거리. 그 다음에 이 N같이 생긴 건데 N은 아니고 이렇게 생긴 거는 이제 임의의 상수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Y는 결과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좀 해석하자면은 기존에 있었던 모형은 그 사상은 그 XT라는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관측지를 넣었을 때의 가중치 IT에 대한 가중치는 이제 근접치를 찾는 함수가 유클리드 벡터 거리를 이용하는데 아까 전에 여기 0으로 놨었죠. 0에 근접한 무한소로 넣었었죠. 무한소로.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임의의 상수보다 작은 경우 그러니까 무조건 0일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작다고 생각하는 수를 넣으면 됩니다. 여기 그것보다 작은 거리에 해당하면 근접치로 선택하는 함수입니다. 거기에 이제 결과치를 곱해준다라는 거죠. 이런 식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기존의 근접치를 이용해가지고 실제로 전이 모형, 이제 수요를 예측하는 그 전이 모형이거든요. 거기에 사용했던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처음에는 이제 근접치를 적용하기 전입니다. 식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정확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접치 적용 후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제 얘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할 거거든요. 비교를 할 거고 이제 근접치 적용 후에는 어떤 식으로 식이 써지는지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뒤에서 말씀드릴 논리 과정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보유 차원 똑같이 이는 6으로 정의를 했는데 이걸 연구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연구한 사람이 그 선배님이 그 이는 6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6으로. 그러니까 이분은 그 보유 차원을 6으로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이때 이는 6일 때가 가장 높은 예측력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이때 가장 설명력이 높았기 때문에 이는 6으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보유 차원을 선택할 때에 결론적으로 보유 차원이라는 뜻이 비슷한 구조를 가진 근접치가 많이 있을 때가 이제 설명력이 높은 거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2는 6이라는 것은 6개로 나눴을 때의 비슷한 주기가 가장 많이 발견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이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는 6이라는 거고 일단 보유 차원을 결정했고 두 번째는 과거의 관측지 그 다음에 예측하고자 하는 t 시간대의 관측지를 t 시각일 때의 관측지를 결정하면 되는데 그것을 결정했다고 치고 이제 가중치를 결정할 겁니다. 가중치는 뭐 이런 식으로 써져요. 가중치 이런 식으로 써지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집합을 썼던 게 중요하거든요. 좀 이따가 제가 이 세 가지를 비교를 할 건데 첫 번째는 이제 기존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기존의 그 근접치를 정하는 방식을 유클리드 방식으로 했을 때의
그러니까 벡터 거리로 해서 근접지를 결정했을 때의 연구.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비중심 상관계수를 이용해서 이제 근접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 그게 2번. 세 번째가 이제 거래량을 이제 고려한 것까지 거래량이랑 이제 비중심 상관계수 두 가지를 고려했을 때의 방식. 그게 세 번째거든요. 이 세 가지를 비교를 할 건데 거래량을 고려할 때에 이런 식으로 집합을 사용하는 게 기법이 사용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돼요. 가중치는 이런 식으로 써줘요. 가중치 이렇게 써줬을 때의 식이 전향수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 이 두 가지를 비교할 겁니다. 얘네 두 가지를 비교할 건데 이 비교를 할 때에 이제 이렇게 6가지의 뭐 시계꼴은 뭐 중요하지 않는데 네. 확인하실 분은 이 6가지를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얘는 이제 뭐 이 값은 이제 1일 때 이제 랜덤 워크라는 거고 0부터 1 사이일 때는 not 랜덤 워크라는 거고 네. 얘들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 6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1에서 8 관측지가 1에서 86개의 관측지를 했을 때는 비슷해요. 이 값이 비슷해요. 근데 이제 87에서 100일까지는 얘가 좀 더 높은 예측력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1에서 86 그건 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 논문을 좀 더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전위함수의 근접치를 적용한 경우를 사례를 들고 와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냥 그것보다는 이 모든 시간대에 근접치를 적용하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냥 회귀 분석보다는 관측 가중 회귀 분석. 그러니까 예측하고자 하는 시점에 더 설명력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좀 더 예측력이 높았다라는 것을 말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모든 관측지가 동일하게 따졌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관측 가중 회귀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별량으로 확장을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중접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기존 근접치 연구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보유 차원 2를 어떤 식으로 결정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근접치를 정하는 유클리드 벡터 거리의 문제점. 그 자체의 문제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관측지를 주느냐의 문제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보유 차원을 어떤 식으로 결정할 것이냐. 아까 전에 보유 차원을 그냥 2는 6으로 놓고 풀었거든요. 근데 2를 6으로 놓은 거는 그게 이제 다 해보니까 이것도 수많은 표본으로 다 해보니까 통계가 알려져서 2는 6이다. 그때가 가장 설명력이 높았다라고 사용을 한 건데 단순히 그 수많은 표본들이 그러한 규칙성을 보이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얘를 어떤 식으로 정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거 막 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주식 시장에서 그 1월 효과라는 것도 있고 주말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1월에는 뭐 막 오르고 주말에는 뭐 주말 이후에 월요일에는 막 하락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얘를 어떤 식으로 정할 것이냐. 왜냐면 얘는 두 개를 고려하지 않은 거니까 막 정하면은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 다음에 이런 거죠. 그 근접치를 정할 때에 유클리드 방식을 사용한다는 그 차이를 사용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 두 가지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얘도 첫 번째는 먼저 이 임의의 상수를 먼저 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가장 작다라고 생각하는 뭐 무한수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수가 될 수 있죠. 임의의 숫자. 그 숫자를 정한 다음에 근접치를 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런 방식이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 근접치를 먼저 정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근접치겠지. 그 근접치를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정한 다음에 그 근접치에 가까운 순서대로 이 관측지에 근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첫 번째 이 방법은 이 임의의 상수에 따라서 이 근접체의 개수가 변해요. 근접체의 개수가 변해요. 그래서 그 근접체의 개수가 변하지만은 일단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설명력이 좋은 개연성이 높은 관측지들이 빠져나갈 이러한 오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두 번째 방식으로 하면은 근접체를 먼저 정하면은 근접체의 개수는 정해져 있지만 이 범위가 없기 때문에 설명력이 높은 관측지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오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그러니까 근접치를 먼저 정한 다음에 가까운 순서대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범위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근접치를 정하는 방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랑 네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2번이랑 3번이 다 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고, 제가 여기서 써놓은 이 빨간색으로 써놓은 네 번째가 이 관측체를 가중치를 어떻게 주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 먼저 보시면은 제가 예시를 좀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를 이용해서 근접치를 정하는 방식은 자 x1과 x2 이 쌍이 있고 x3랑 x4 이 쌍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얘를 x1, x2에 대한 이 거리랑 3랑 4에 대한 3랑 4에 대한 이 거리가 같거든요.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같은데 딱 봐도 구조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매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측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부호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수익률을 따질 때. 근데 여기 보시면은 물론 숫자도 다 다른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5 얘는 막풀 나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요. 얘는 부호가 그렇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뿔막 얘도 뿔막여서 여기서는 부호가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리를 사용하면은 얘네들 두 개가 구조가 같다는 걸로 치부해 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답습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시면은 가중치를 어떤 식으로 결정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얘는 꼭 기억하라고 했죠. 이 기법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거니까 원래는 여기 이제 이 K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원래는 X가 들어왔어요. X가 들어갔거든요. XI가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K라는 걸 새로 정의했잖아요. 이게 사실 X에 대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중치를 어떤 식으로 정할 것이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멱인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멱인자 이 지수가 없는데 여기서 지수가 또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가중치를 정할 것이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의 근접치 연구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그럼 얘를 한번 해결해보자. 그래서 비중심 상관계수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의를 하자면은 유클리드 벡터 거리를 이용해서 근접치를 정하는 그 기존의 방식은 문제가 있으니까 각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비중심 상관계수로 근접치를 정하는 방식을 이용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대응해서 제가 써놨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보유 차원을 변화시키면서 기존과 이제 설명드린 비중식 상관계수를 이용한 방식을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비중식 상관계수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거래량을 고려한 가중치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비중심 상관계수를 비중심 상관계수입니다. 이게 이 꼴이. 네,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근접치를 정한다라는 거고, 네, 가중치는 이건 이제 거래량을 고려한 가중치예요. 네. 그래서 뭐 h가 이 v를 이제 앞에서 보시면 x였잖아요. x였는데 이 논리를 이용해 가지고 똑같이 여기를 이제 v로 바꾼 겁니다. 네. 그래서 모형 첫 번째 뭐였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이제 유클리드 거리를 이용해서 근접치를 구했을 때의 방식, 그때의 최근적 예측 모형과 두 번째는 이제 비중심 상관계수 때 이 모형 2에서의 비중심 상관계수는 이제 거래량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때의 모형.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거래량까지 포함해서 이제 가중치를 정했을 때의 이제 예측 모형인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볼 겁니다. 그럼 뭐 그러고 이제 그 7월 7일부터 8월 1일까지 그 포스텍에 인턴을 가는데 그것 때문에 또 준비할 게 있어가지고 또 유튜브도 또 준비해야 되고 또 저 근데 그 정말 시간을 나눌 때 진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니까 노래 들으면서 차트만 보고 있거든요. 진짜로 노래 들으면서 차트만 보고 근데 이제 유튜브도 찍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포스텍 인턴도 가가지고 그 썰프도 가가지고 지금 네,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설명 안 했던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네, 일단 얘부터 이게 이제 비중심 상관계수라고 했죠. 비중심 상관계수라고 했는데 네 이거거든요. 이 값이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아까 전에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실은 이제 아까는 이 디스텐스가 어떤 임의의 숫자, 뭐 무한소가 가까울 때, 이 차이가 가까울 때 근접치를 정한다라고 했죠. 근데 이렇게 범위가 있잖아요, 얘도. 네. 그것처럼 이 비중심 상관계수도 범위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비교를 하는 그 두 인자가 같다라고 하면 1을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를 붙이면서 같다. 그러니까 반수관계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1을 뽑아내는 상관계수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 있는 범위를 가지는 거예요. 네. 이런 범위를 가지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비중심 상관계수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 실험을 할 때 실증적 분석을 할 때 그 0.8 이상, 그 다음에 0.85 이상, 그 다음에 0.9 이상을 가지고 비교를 할 건데 그 사실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잖아요. 근데 이제 나머지 숫자들은 그만큼 설명력을 못 가지기 때문에 얘네들을 선택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범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얘와 같은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비중심 상관계수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가중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뭐 가중치 꼴은 저렇게 생겼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가중치를 적용했을 때에 이 거래량을 고려했을 때거든요. 거래량을 고려했을 때에 가중치를 적용한 비중심 상관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에 얘도 어떤 범위 안에서 이런 꼴을 가진다는 거죠. 그 얘를 얘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증적 분석을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모형을 가지고 이제 코스피에 대해서 실제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옛날 논문이거든요. 옛날 논문. 그래가지고 그때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는 그때는 그 주식 시장이 6일째였거든요. 주 6일째. 지금 5일째잖아요. 또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주 6일째여가지고 주 6일째였다는 거. 그래서 그걸로 이제 보유 차원을 정하거든요. 2는 6으로. 어쨌든. 근데 이제 이때가 이제 1987년부터 1990년대. 진짜 옛날이죠. 사실 콜 옵션 옵션도 사실은 97년도인가 그때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알고 있는데 지금 이때였고 이게 이제 과거 XI에 대한 관측지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온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T 시간대는 이제 5년 후를 그러니까 1년 후부터 5년 후까지를 1년 단위로 해서 보정하는 겁니다. 네, 얘를 한번 예측해 보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코스피에 대해서 분석을 할 겁니다. 사용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모형 1과 모형 2에 대한 비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비교를 할 거냐면은 예측 오차가 작을수록 설명력이 높다라는 가정을 시작으로 그런 논리를 이용해서 모형 3이 결론적으로는
설명력이 가장 좋다, 그게 가장 예측력이 높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것입니다. 네, 사실은 예측 오차가 적다고 해서 설명력이 높다라는 것은 오류가 있긴 해요. 근데 일단은 저희는 이제 학부과정이니까 학부과정 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선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수익률 비교를 통해서 원래는 그걸로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걸로 분석을 하는 게 더 옳은데 일단은 예측 오차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여기서 MAE,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도 말 안 드린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RMS라고 해서 노트미드 스퀘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에러, 오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값이 있죠. 이 두 가지를 대입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 겁니다. 두 가지 있죠.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했죠? 처음에는 보유 차원을 먼저 구하고 그다음에 보유 차원에 대해서 사실 그 관측지는 다 구했습니다. 관측지는 다 구했고 그 관측지를 이제 어떤 범위에 속하는지 그 기준을 통해서 비교를 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유 차원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저 식에 넣어가지고 그 예측 오차를 보니까 오차가 이때는 이제 6일 때 가장 작고요. 이때는 이제 6, 7일 때 가장 작아요. 6, 7일 때. 그래가지고 여기다 써놨습니다. 이제 모형 1은 6일 때 가장 작고 모형 6, 7일 때 예측 오차가 최소다. 그래가지고 공통된 숫자인 2는 6을 보유 차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좀 해석해보자면은 사실은 이제 코스피잖아요. 그 주 6일제여가지고 비슷한 구조가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그러한 그 시간 주기가 2는 6일 때 6으로 나눴을 때 비슷한 주기를 보인다라는 거죠. 비슷한 구조를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주 6일제였습니다. 지금 주 5일제지만은 2는 6으로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범위를 정해가지고 실제로 1, 2, 3 모형을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가지고 2랑 3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비중심 상용계수를 이용하니까 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범위에 속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 0.85랑 0.85 이상, 0.85, 그 다음에 0.9 이런 식으로 세 개만 비교하는 것은 그 이외의 범위들은 설명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고 0.85 이상이 가장 크고 0.8, 0.9 이상. 그래서 얘가 가장 범위가 큰 거죠. 지금 보면 2랑 3은 이걸로 비교하면 되는데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근접지 개수가 이 범위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근접치를 먼저 정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에 의해서 근접치 개수를 평균화해가지고 그 값을 이용을 했습니다. 1번에. 그래서 얘와 또 그 시간은 그 1일, 2일, 3일, 6일, 25일 기준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접치 개수 평균한 거는 이제 32, 17, 6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형 1부터 볼게요. 근접치 개수 32, 7, 17, 6. 얘는 각각 이제 비중심 상관계수로 따지면은 이제 0.8 이상일 때의 범위, 그다음에 0.85 이상일 때의 범위, 0.9 이상일 때의 범위를 대응되는 거거든요, 각각.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이제 MA랑 이제 RSA를 봤죠. 그래서 나타난 예측 오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형 2 예측 오차. 실제로 모형 1보다는 숫자가 많이 작아져요. 1.4죠? 1.3입니다. 3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작아지거든요. 모형 2일 때. 그 다음에 모형 3일 때 보면은 또 작아집니다. 여기 보면 1.35죠? 네, 여기는 1.32.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예측 오차가 모형 3이 작아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모형 3은 이제 비중심 상관계수를 이용해서 근접치를 정했는데 거래량까지 고려한 경우여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발표를 준비했던 것은 결론적으로는 이 보조지표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사실
보조지표가 쓸모없다라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실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 보조지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가, 거래량, 시간. 그러니까 주가와 거래량을 시간에 따라서 봤을 때의 그러한 지표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모형 3은 이제 거래량을 이제 고려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거래량도 같이 이야기를 봐야 한다라는 거고, 이 시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이 시도는 그 새로운 시도였죠. 그래서 이제 시각 간격을 이용해서 그 이론을 논리를 전개를 한 건데, 네, 제가 일단은 이 발표를 준비한 이유는 앞으로 그 자꾸 새로운 지표를 저도 만들고 또 그걸 발견하고 싶고 창조해내고 싶거든요. 사실 뭐 창조하기보다는 뭐 다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학에서 다른 범위에서 끌고 와가지고 그러한 해결 방식들을 사용을 해보는 건데, 대응시켜보는 건데, 이용해보는 건데, 샘플링해보는 건데, 네, 그런 시도를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이 논문을 이용해서 나는 이런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